2028년 3월, 러시아군 2개 여단이 동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에스토니아 국경도시 나르바를 향해 기습 침투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미 도시 안에 침투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경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고 통신을 끊어버립니다. 그 뒤를 이어 사전에 러시아로부터 비밀리에 총기를 지급받았던 주민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삽시간에 러시아의 탱크가 도시 외곽으로 진입했고 러시아 국기가 시청 건물 위에 내걸립니다.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기습, 이 정밀한 하이브리드 전술 앞에 나르바는 단 몇 시간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렇게 나토의 최전방 방어선이 러시아의 차지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은 나르바에 거주하는 러시아어를 쓰는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침공 몇 달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할 것이고 러시아계 주민들은 결국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동당한 주민들이 러시아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그대로 써먹었던 단골 레시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르바 침공은 우크라이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에는 1,700명의 나토군과 600명의 미군 부대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적국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나토 조약 제5조가 발동됩니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조약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 즉시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핵전쟁을 불사하는 러시아와 실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이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인류의 파멸을 부를지 모를 러시아와의 전면 핵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이 상황을 애써 묵인할 것인가입니다. 유럽이 머뭇거리는 사이 나토의 상징이었던 집단 방위 체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세계의 질서는 영원히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은 나토 국방대학 연구부서의 부국장인 카를로 마살라가 쓴 베스트셀러인 러시아가 승리한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마살라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전쟁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거기서 멈출지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 시나리오가 결코 현실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러시아가 현실적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본다. 전쟁이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 책의 시나리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줄 것이다. 시나리오로 예행 연습을 하는 목적은 현실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일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살라가 경고하는 미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소모전 끝에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방의 지원이 끊기자 전선을 지탱할 최소한의 인력도 물자도 모두 고갈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에게는 러시아와 휴전 협상에 나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UN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토의 20% 이상을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굴욕적인 내용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서방의 정치인들은 러시아에 강제로 편입된 우크라이나 지역이 국제법상 결코 러시아 땅이 아니며 이번 합의 또한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땅을 돌려받을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입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길 거부했고 유럽 역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스크바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돌연 퇴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은 금융권 출신인 47살의 경제학자 올레그 오브만치코프입니다. 사실 그는 이 시나리오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로 오브만치코프는 러시아어로 사기꾼을 뜻합니다. 푸틴이 갑자기 퇴임을 발표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젊은 정치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배후에서 그를 조정할 거라는 추측이 무성할 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오브만치코프는 영국에서 유학했고 한때 두바이에서 근무했다는 것 외에는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의 젊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그가 푸틴과는 다른 개방적인 인물일 거라는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실제로 오브만치코프는 취임 직후에 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서방 언론에서는 그가 러시아의 민주화를 이끌 제2의 고르바초프가 될 거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으니 아시아로 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은 오브만치코프가 푸틴을 능가하는 야심만만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전쟁이 끝난 우크라이나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국가의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됐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고학력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국외로 탈출하는 이른바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이 틈에 러시아는 대대적인 공작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부의 은밀히 정보 원고와 간첩을 포섭하고 이를 반정부 활동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불리한 여러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위험한 흐름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의회 해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친러시아 정당이 주도한 불시민 투표로 강제로 해임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늪이 깊어지면서 유럽의 그 어떤 정치인도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와 연금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감히 꺼내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안보의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만으로 러시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유럽의 군사 전력 공백이 너무 커서 러시아와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시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거라고 분석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독일 연방 총리는 나토 영토의 마지막 1제곱미터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무슨 수로 러시아를 막아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 전략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는 매년 15만 명의 병사를 신규 충원하면서 군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의 지원으로 무인기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군사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 오브만치코프는 비밀리에 최고위 전략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승리 이후 방심하고 있는 서방 세계를 무너뜨릴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러시아 군사정보총국 국장은 현재 유럽이 마주한 치명적인 약점들을 냉혹하게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 보강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에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이들은 서방의 결속력을 시험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아도 나머지 회원국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나토라는 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또 다른 목적은 러시아의 선제 공격에 맞서 나토 국가들이 실제로 대응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예상과 달리 나토가 즉각 대응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미련 없이 작전을 중단하고 점령지에서 빠르게 철수하기로 합의합니다. 러시아 역시 이 분쟁이 인류의 파멸을 부를 제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이 성공하려면 먼저 서방의 시선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국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공작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전역에 뻗어있는 영향력을 활용해서 수많은 난민을 유럽으로 조직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난민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주요 나토 회원국들은 비상에 걸립니다. 결국 이들은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트해를 지키던 해군 전력을 남지중해로 긴급 배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노리는 발트해 전선은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유럽이 난민 문제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에서도 도발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부탁을 받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군사 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필리핀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묶여있던 미국의 시선은
그 즉시 유럽에서 남중국해로 향했고 미 해군의 핵심 전력 역시 남중국해로 배치됩니다.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2028년 3월 26일,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국경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CIA의 극비 보고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최악의 선택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토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의 명령을 내려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정면으로 맞서거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의 목표물을 선제 타격하는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게 분명했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2시간 후 주요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 나토 사무총장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서방 동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작은 국경 도시 하나를 지키려고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은 결국 체면만 살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 뒤인 3월 27일, 러시아군이 에스토니아를 침공해 국경 도시 나르바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르바를 함락시킨 러시아군은 곧바로 에스토니아 앞바다에 위치한 히우마 섬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난민을 막기 위해 해군 전력이 지중해로 집중돼 있었던 나토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히우마 섬을 차지함으로써 얻은 전략적 성과는 엄청났습니다. 이 섬을 점령한 러시아는 발트의 한가운데 거대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섬은 러시아의 본토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남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고립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바로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히우마 섬을 손에 넣음으로써 러시아는 본토와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강력한 해상 연결고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발트 전체를 꽁꽁 묶어버리는 완벽한 해상 봉쇄를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나토가 에스토니아로 군을 투입한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통해 약 10만의 부대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히우마 섬을 장악한 러시아가 발트 삼국 앞바다에 촘촘한 해상 봉쇄망을 구축한다면 이를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나토는 두 번째 경로인 수바우키 회랑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바우키 회랑을 통과하는 것은 바다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극도로 위험합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폭이 고작 60에서 100km밖에 되지 않는 좁고 얇은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의 서쪽에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지인 칼리닝그라드가, 동쪽에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군이 이 좁은 회랑으로 진입하는 순간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를 무력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군사 도발과 함께 유럽 전역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을 하이브리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정규군을 동원한 전통적인 군사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가짜 뉴스를 통한 여론 선동, 요인 암살 등 비군사적 수단을 교묘하게 결합해 상대를 흔드는 복합적 전쟁 방식입니다. 이 전술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적국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키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동맹의 결속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배후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테러를 통해 유럽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전선에 무기를 공급해야 할 유럽의 방위 산업체였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 독일 최대 군수기업의 CEO가 탑승한 비행기가 상공에서 의문의 미사일을 맞아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백한 암살이자 유럽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 해군기지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안방마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는 교란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목적은 오직 나르바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 지역을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것일 뿐 유럽의 다른 영토를 침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서방에 전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작전 목표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서방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말을 결코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러시아의 이 주장은 좋은 핑곗거리가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비겁한 계산이 깔려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침공을 당한 당사자인 에스토니아는 즉각 나토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이 긴급회의에 소집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에스토니아를 돕는 걸 망설입니다. 러시아의 목표가 정말 나르바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에 한정된 것이라면 굳이 핵전쟁을 감수하면서 개입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였습니다. 중국의 군사 도발로 미국의 시선과 군사력이 아시아로 분산된 것도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써야 한다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은 채 오직 미국만 바라보다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은 제5조의 발동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나토 군사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없이 유럽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독일 총리가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럽의 안보 질서뿐 아니라 대서양 양안에 걸친 안보 체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러시아의 제국주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또한 자유로운 유럽 진출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여론이 미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미국이 서방과 세계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미국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절박한 마지막 요청도 미국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를 시험하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러시아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유럽의 안보 체계는 최종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집단 상호 방위에 대한 약속인 제5조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믿음을 회원국들이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게 되는 순간 나토는 본래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그러면 나토는 끝이다. 마살라가 이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시작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야심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는 데 멈추지 않고 서방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언제든 그 칼날이 나토 회원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의지와 단결력을 시험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도전을 준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2008년 조지아, 2014년 크림반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매번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더 과감해졌습니다. 둘째, 말뿐인 동맹은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도 정작 핵전쟁의 공포 앞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눈치를 보고 망설이게 되고 결국 나토라는 거대한 방어선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험성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유럽 전역에서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에너지 무기화, 그리고 인프라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마살라는 이것이 단순한 교란 행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체계적인 전쟁 준비라고 봅니다. 전쟁은 탱크가 국경을 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넷째, 미국의 고립주의가 가져올 결과입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면 유럽 홀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역량이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유럽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안일함이 유럽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살라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지킬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러시아가 승리한다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